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예상치 못한 투표 결과가 나오면서 당 전체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정청래 룰이라고 불려온 권리당원 1인 1표제, 이 마지막 문턱인 중앙위를 넘지 못했습니다. 절반을 넘어야 했는데 반대 102명, 불참 223명, 찬성보다 많아서 부결이 됐습니다. 이 정 대표는 당혹스러운 분위기에서 긴급 지도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당대표 연임을 노린 포석이란 반발을 무릅쓰고 강행했지만 꺾이면서 정 대표 리더십 타격은 불가피해졌습니다. 친명계도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당원 1인 1표제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를 발표하는 민주당 의원. 예상 밖의 부결 결과에 말을 더듬습니다. 제적 중앙위원 과반 이상이 찬성하셨기 때문에 받으셨습니다.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주력 안건이었던 1인 1표제 당원 개정안이 무산되는 순간입니다. 중앙위원 596명 중 찬성은 271명에 그쳐 과반을 넘지 못했습니다. 반대와 불참이 절반을 넘은 겁니다. 정 대표는 너무 서두른다는 친명의 견제에도 현재 20대 1 수준인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동등하게 하는 이 안건 표결을 강행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표가 더 큰 당원 주권과 더 큰 당원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대표 연임용 포석이라는 친명계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당에서는 정 대표 리더십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입니다. 한 친명계 의원은 정 대표의 일방통행에 대한 반발 심리가 작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친명 강득구 의원도 제대로 하라는 당원의 명령이라며 정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자, 예상치 못했던 이른바 정청래 룰 부결 소식을 듣고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 침통한 표정으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일단 일보 후퇴를 택했습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당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취임 이후 사실상 한 번도 기자간담회를 열지 않았던 정청래 대표. 1인 1표제 부결 소식에 2시간 만에 간담회를 자청했습니다. 어두운 표정으로 들어온 정 대표.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발언 중간중간 말을 멈추며 당혹스러운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당원 주권 정당을 공약하고 당선되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당원들께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정 대표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면서도 당분간 1인 1표제 처리는 힘들다고 인정했습니다. 1인 1표 당원 개정안은 지금 즉시 재부의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한 번 더 부결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여론을 지켜본 뒤 내년 초에 다시 기회를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 대표는 사과 표명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네, 안 기자, 정치부 이남희 선임 기자 나왔습니다. 정말 민주당 내에선 부결될지 몰랐다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실제로 어땠어요? 제가 민주당 의원들 또 관계자 다 많이 물어봤는데요. 대다수가 몰랐다, 충격적이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진짜 정청래 대표에 대한 뭔가 제동, 견제라고 봐야 됩니까? 일단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인 1표제 명분에 막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부결됐다는 건 정 대표 독주 체제의 제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친명계 인사들의 공통된 얘기더라고요. 복주, 그러니까 뭘 제동을 걸었다는 거예요? 일단은요, 복수당 관계자들이 이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1인 1표제를 급하게 밀어붙이는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 그러니까 정 대표의 자기 정치라는 겁니다. 사실 순서로 보면은요, 지방선거가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보다 먼저입니다. 그런데 지방선거와 별 상관도 없는 1인 1표제를 지금 왜 밀어붙이냐? 결국 당대표 연임하려는 사전 작업이 아니냐? 이런 의심이 제기가 돼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관심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친명 쪽이 그러니까
진짜 이게 끌어내린 거, 부결을 시킨 거냐? 친명계와 친청계의 갈등으로 볼 수 있는 거냐?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오늘 그 1인 1표제를 부결시킨 중앙위원회 구성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당연직으로 들어가고요. 또 당내 각 조직 추천을 받는 사람 596명이 구성됩니다. 그런데 보면요, 뭐 의원들도 그렇고요, 지역위원장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 합류한 인사가 많습니다. 정 대표가 취임 후에 좀 바꿨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친명계 인사가 다수고 또 그 목소리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지금 그러면 이 기자 말대로라면 친명계가 조직적으로 부결 쪽으로 움직인 거예요? 일단 많긴 많은데 파악을 해보니까 조직적으로 부결 오더가 내려간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명계도 놀라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아침 토론회에 저도 지켜봤는데 크게 반대 목소리도 없었거든요. 게다가 취약 지역이 이제 차별받는다 이런 부분도 문제점 보완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뒤집어질 줄은 몰랐다는 거죠. 야, 그럼 이번 부결을 진짜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당내에서는 정 대표에 대한 견제 심리 그리고 또 경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 대표로서 더 아픈 대목은요, 이 1인 1표라는 확실한 명분을 쥐고도 본인의 영향력 한계를 확인했다는 점입니다. 정 대표 본인이 부결을 자초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당내 반발에 지난달 28일 예정된 중앙위 날짜 일주일 뒤인 오늘로 못을 박은 겁니다. 근데 이걸 두고 왜 이렇게 급히 밀어붙이냐. 정 대표가 스스로 이번 중앙위 투표를 본인 중간 평가로 몰고 간 게 아니냐 이런 반응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궁금해져요. 정 대표는 왜 이렇게 몰아붙인 겁니까? 일단 명분이 있으니까 다 속전속결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자신감이 있었군요. 자신감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기억하실 겁니다. 정 대표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도 대표 시절에 이 1인 1표제 찬성했었다 이런 점을 강조를 해왔잖아요. 이제 지방선거 관련 당원 당규 개정도 해야 되는데 이거랑 묶어서 올해 안에 처리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보이는데 오히려 서두르다가 발목이 잡힌 모양새가 됐습니다. 자, 이거 정 대표 리더십에 그럼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은 오늘 부결로 리더십 한계를 드러냈다 이렇게 타격을 입었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정 대표 오늘 당원한테 사과하면서요 다시 당분간 재부인은 안 한다 하면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오늘 정 대표 한 지지율 조사가 났어요. 갤럽 차기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요 3% 지지율로 처음 등장을 했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강성 지지층을 업고 이렇게 등장한 건데 더 세게 밀어붙일 수 있을지 아니면 이번 부결로 조금 더 접게 될지 향후 선택이 주목이 되는데요. 대통령 집권 첫 해입니다. 대통령 힘은 워낙 세고요. 또 당에서는 친명계 인사들의 영향력이 여전히 큰 상황이죠. 앞으로 정 대표도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남희 기자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강경파 그리고 사법부가 집단 정면 충돌 양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 정 대표 대법원장 직함도 빼고 이름만 부르면서 대통령 앞에서 사법개혁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용서하지 않겠다 압박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아침 회의에서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작심한 듯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면전에서 뻔뻔하게 사법개혁 반대를 외치며 사법개혁 반대 시위를 한 셈입니다. 사법독립 주창자 조희대를 국민들은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대법원장의 직함도 생략한 채 뻔뻔하다, 용서하지 않겠다며 사법부 수장을 몰아붙였습니다. 삼권 분립의 대상인 사법부를 카르텔에 비유하며 해체로 압박했습니다. 기득권의 저항에 굴하지 않고 견고한 사법 카르텔을 해체해 사법 주권을 온전히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열린 법원장 회의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만약 법원장들이 집단으로 사법개혁에 반기를 든다면 최근 대장동 항소 포기로 반발한 검사장들과 뭐가 다르겠냐고 압박했습니다. 여권 지지자들은 최근 계엄 사건과 관련 영장 기각 판결을 내린 판사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민주당 의원은 검찰에 이어 법원까지 적으로 돌릴 경우 민심에 역풍도 불 수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지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전국 법원장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관련 법안들을 긴급 안건으로 올리면서 그릇된 방향으로 가면 국민이 피해를 본다 작심 발언을 했고 법원장들도 일제히 위헌이라며
조 대법원장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대법원 가보겠습니다. 자, 김지훈 기자, 이 오늘 법원장 회의 민주당도 지금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오후 2시 시작한 전국 법원장 회의는 현재 5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뒤엔 오늘 논의 내용을 정리하고 발표 준비를 할 예정인데요. 이 법원 행정처 의견이 아니라 법원장들이 법 왜곡죄와 내란 전담 재판부에 관해서 공개 입장을 내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 회의에선 일선 법원장 43명이 전원 참석했습니다. 긴급 안건으로 상정된 내란 전담 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입법안을 개혁 대신 개편으로 표현하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위헌이 명백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걸로 전해집니다. 특히 검찰은 재판 당사자인데 법무부 장관이 판사 추천에 관여하는 건 이상한 일이란 비판도 나왔습니다. 법 왜곡죄에 대해선 매우 추상적이라 명백히 위헌이고 법원이 사건 해결이 아니라 고소고발의 당사자가 될 거란 우려도 있었습니다. 입법이 현실화될 경우 대응책도 논의됐습니다. 대법원 차원에서 위헌 소송을 하는 건 어렵더라도 내란 사건 재판부가 직권으로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는 게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조금 뒤 법원장들 명의의 입장문이 나오면 대법원도 거기에 맞춰 사후 대응책 마련에 나설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민주당과 이 사법부의 이 보신 것 같은 정면 충돌, 대통령실은 마냥 또 민주당 편만은 아닌 듯합니다. 법사위가 밀어붙인 내란 전담 재판부 법안에 우려 의견을 당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법무부가 판사 추천에 영향을 미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고요. 홍지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통령실이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한 우려를 당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위원회에 법무부 장관이 들어간 게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가 법관 추천에 관여하는 구조는 위헌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강경파들이 당위만 앞세워 사법개혁을 밀어붙이는 데 대한 부담감도 느끼는 분위기입니다. 사법부와 감정적으로 각을 세울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무턱대고 밀어붙일 경우 오히려 내란 혐의 재판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위헌 심판 제청이 들어가면 내란 재판이 멈춘다고 우려했습니다. 조국 혁신당도 우려했습니다. 전담 재판부 구성 과정에서 위헌, 위법 시비가 발생해 윤석열이 석방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도 다음 주 의원총회를 거쳐 수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지연입니다. 네, 오늘 정치권이 분주합니다. 이남희 선임 기자와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민주당과 사법부의 충돌인데 이제 검찰이 아니라 사법부와 완전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에요. 그러니까요. 정 대표의 사법부를 향한 발언 수위 오늘 굉장히 셌습니다. 자,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종의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강성 법사위원들 여기에 힘을 싣고 있죠. 사법부 오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전국 법원장들과 지금 계속 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편안에 반격을 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논리 이겁니다. 국민만 피해를 본다고요. 사법부를 공격하는 민주당의 창, 그리고 이에 맞서는 사법부의 방패가 충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이 기자가 민주당이 창이라 그랬어요. 민주당이 꺼내들 수 있는 무기가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검찰청 해체시킨 민주당, 다음은 사법부 차례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제일 먼저 꺼내든 무기, 내란 재판만 따로 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죠.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시켰던 직위원 재판부가 안 바뀌니까 바로 이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그런데요, 계속 이게 위헌이라는 비판 앞서 보신 것처럼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해도 내란 재판은 안 멈추게 하는 법까지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계속 들이미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계속 법을 만들고 있는데요. 또 다른 무기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마음에 안 드는 판사 처벌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죠. 자, 법 왜곡죄도 꺼내들었습니다. 여기에요.
3심제 이것도 무너뜨릴 수 있다. 사실상 4심으로 불리는 재판 소원 도입까지 검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정청래 대표 더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라고요. 조금 전에 앵커가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 법을 꺼내들고 있다고 했는데 사법부 하기에 따라서 또 다른 무기를 언제든지 들고 나올 수 있다고 그런 뜻을 시사를 한 겁니다. 자, 민주당은 이제 법으로 이제 창을 딱 들이밀었어요. 그럼 방패, 사법부가 꺼내들 수 있는 방패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사법부의 전략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사법 개편안 모두 위헌이다. 헌법재판소로 가서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요. 가령 내란재판부법은 밀어붙이게 된다면 이게 또 위헌으로 결정이 난다면 오히려 재판은 늦어지고 민주당이 그렇게 우려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풀려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바로 국민의 피해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4심제 가면 재판만 더 길어진다. 내란 전담 재판부 같은 경우도 그들이 원하는 판사 콕 찍는 거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박탈된다. 이러면서 국민 피해를 강조했습니다.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입장을 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전까지 좀 벌어지는 그런 양상이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이남희 선임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은 과거 성추행 의혹 사건이 벌어졌을 때 피해자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며 피해자 편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로 지목된 장경태 의원이 피해를 받았다는 여성을 연일 비난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내로남불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네,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저의 신체 여러 곳을 추행했던 사건입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을 성추행 의혹으로 고소한 당사자가 직접 입을 열었지만 장 의원은 음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오히려 의도가 다분한 표적 보도라며 반드시 무고를 밝혀내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진상조사에 착수한 민주당 윤리감찰단도 일주일 넘게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달라서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1년이 지나서 지금 고소가 된 사건이고 당사자는 그것이 모자이크가 처리돼서 사실이 아니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사안이고 법원에서 재판까지 받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안과 같습니까? 하지만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를 우선하는 원칙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입니다. 내로남불 지적도 나옵니다. 앞서 민주당은 고 장제원 전 의원의 성폭행 의혹 당시 피해자에 대한 비난을 멈추고 신속히 조사받으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탈당을 했다고 해서 의혹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폭력 무고죄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지적했던 장 의원의 과거 발언도 소환됐습니다. 무고죄 조항을 넣는 것 자체가 뭐 꽃뱀론 소위 이런 것들이 깔려있는 인식 아닌가요? 한 민주당 의원은 괜히 목소리를 냈다가 오해를 살 수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한입니다. 김남국 대통령실 전 비서관의 현지 누나 문자로 인사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애초에 제도적으로 측근들을 감시하는 이 특별감찰관제가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5개월 전에 하겠다고 했고 다수당인 여당이 추천만 하면 되는데 안 합니다. 오늘도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안 하냐고요.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손인혜 기자입니다. 권력은 견제하는 게 맞아요. 그건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특별감찰관 임명을 국회에다 요청하라고 해놨습니다. 이렇게 대통령 주변 친인척과 측근 비위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약속했던 이재명 대통령. 하지만 5개월째 감감무소식입니다. 대통령실은 추천을 기다린다며 국회에 공을 넘기지만 아니 이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이제 추천을 해주시면 우리가 임명하면 되는데 그 절차를 이제 국회 시간이죠. 정작 다수당인 여당은 이유도 없이 추천을 미루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권은 김남국 전 대통령실 비서관이 김현지 부속실장 인사 추천을 언급한 걸 고리로 특별감찰관 도입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V제로 김현지를 버리고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남국 비서관만 꼬리 자르기식 사표를 냈고 김현지 실장은 여전히 존엄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남국 비서관의 죄는 아마도 청탁을 전달한 죄가 아니라 존엄한 이름을 함부로 거론한 죄 아닌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재명 정부 인사는 김현지를 통해서 대장동 변호사와 중앙대 끼리끼리 한다며 김대중으로 요약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입니다. 이번 달 말 대통령실이 용산에서 청와대로 이사를 갑니다. 용산 시대가 끝나고 청와대 시대가 열리는 거죠. 공사가 거의 끝났습니다. 이 새롭게 변화된 청와대의 모습 이상원 기자가 미리 알아봤습니다. 3년 7개월 만에 마침표를 찍는 용산 시대. 이달 마지막 주 대통령실이 다시 청와대로 돌아갑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밝혀왔던 이전 계획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일단 용산을 쓰면서 청와대를 신속하게 좀 보수해서 그대로 다시 들어가는 게. 대통령실은 오는 22일부터 본격적인 이사를 준비 중입니다. 주요 부서인 민정수석실과 인사수석실, 총무비서관실을 끝으로 28일까지 이사를 마치면 이 대통령이 출근해 업무를 시작하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사용하던 건물을 기존 용도 그대로 쓰겠다는 계획입니다. 본관에는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이 복귀하고 대통령 참모들이 상주하는 여민관도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문 전 대통령이 여민 1관에 만든 대통령 추가 집무실을 3층에 배치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정책실장 등 3실장 사무실은 대통령 집무실 바로 아래층인 2층에 위치합니다. 다만 대통령 집무실 옆 영상회의실은 새롭게 손봤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단순 영상용 회의실이 아닌 모든 것을 디지털로 구축해 문서가 필요 없는 페이퍼리스로 전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는 보안상의 문제로 내년 초 이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주변 시민들에게 인사하며 첫 출근을 하는 계획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네, 친윤계 중진 의원이 장동혁 대표 면전에서 거친 표현으로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배신자 소리 들어도 계엄부터 벗어나자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않는 당을 겨냥한 겁니다. 친윤까지 압박에 나서면서 장 대표도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권 6개월을 비판하기 위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소집한 회의. 하지만 화살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했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인식을 아직도 갖고 있지 못하다 하는 그런 평가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비판하는 꼴이니 백약이 무효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면 이 대통령 비판이 힘을 받지 못한다며 면전에서 장동혁 지도부를 비판한 겁니다. 특히 원조 친윤 중진의 절연 요구여서 관심은 더 커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인연, 골수 지지층의 손가락질 다 벗어 던지고 당 대표를 만들어준 그런 분들에 대한 섭섭함은 지방선거 이겨서 보답하면 됩니다. 몇 달간 배신자 소리 들어도 됩니다. 장 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윤 의원의 발언을 경청했습니다. 또 다른 친윤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도 계엄의 부당성을 알게 된 만큼 사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지도부 사과 촉구글을 올렸습니다. 친윤까지 압박하고 나서자 장 대표는 오늘 오후부터 중진들을 만나 경청 행보에 들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네, 지방선거가 이제 딱 18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모두 최대 승부처로 꼽는 세 곳의 민심을 지금부터 집중 점검합니다. 지방선거 더 스팟, 먼저 서울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3년임에 성공할지 아니면 새 인물이 판을 흔들지 광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는 오세훈이냐 아니냐가 관건입니다. 오 시장 대체를 노리는 야권 후보는 물론 여권 주자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과연 승자는 누가 될까요? 서울은 지난 20년간 여야가 수성과 탈환을 반복한 최대 격전지입니다. 오 시장은 2006년, 2010년 연이어 당선됐습니다.
오 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계기로 사임한 뒤 열린 보궐선거에서는 고 박원순 전 시장이 당선됐고 3선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박 전 시장이 숨지며 2021년 보궐선거가 열렸고 오 시장은 다음해 지방선거까지 내리 당선됐습니다. 이제 3년임에 도전하는 오 시장의 당내 경쟁자로는 나경원 의원이 거론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서영교, 박홍근, 박주민, 전현희 의원과 정원호 성동구청장 등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후보로 거론됐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교통정리에 나선 모습입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시장은 어떤 사람일까요? 청년으로서 솔직히 집값도 요새 너무 비싸고 하다 보니까 지원 같은 거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투명하고 이 사람이 잘 이끌 것이다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부동산 가격이 이번에 너무 많이 올라서 그게 좀 덜 올랐으면 좋겠어요. 서울시정을 놓고 벌써부터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여야. 서울시장 선거전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방선거 더 스팟,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네, 이번엔 경기도로 가봅니다. 지난 두 차례 선거 이재명, 김동연 지사가 연이어 당선되며 민주당이 우위를 점했죠. 이번까지 3연승을 이어갈지 아니면 야당이 흐름을 뒤집을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경기도지사 선거 민주당은 3연승을 노립니다. 국민의힘은 옛 영광을 다시 찾는다고 하는데요. 과연 승자는 누굴까요? 경기도지사는 2000년 이후 3번 연속 보수 후보가 선출돼 왔지만 최근 치러진 두 차례 지방선거에선 이재명, 김동연, 진보진영 후보가 내리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직전 선거에서 불과 0.15%포인트 차이 초박빙 대결을 펼친 만큼 늘 격전지로 꼽힙니다. 양당 모두 거물급 인사들을 고민하는 이유입니다. 민주당에선 김동연 지사가 재선에 도전한 가운데 추미애, 김병주, 한준호 등 지도부급 인사가 출마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여러 후보군이 거론되는 가운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김 지사가 선두지만 당내 경선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중앙 정치판은 거물급 등판으로 뜨겁지만 경기도민들이 원하는 건 정치가 아닌 민생이었습니다. 약간 서울에 비해서는 많이 이제 배차한게 너무 들쑥날쑥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해결되면은 이제 전월세 비용이 가장 부담이 되었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조금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느꼈습니다. 여당이 야당이든지 간에 도민들이 뽑아놨으면 뽑은 이후에는 도민만 생각해 주셨으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권자가 있는 경기도. 수도권 민심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지방선거 더 스팟,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네, 계속해서 영남권 최대 격전지 부산으로 갑니다. 박형준 시장, 전재수 장관의 빅매치가 유력하게 거론되는데요. 판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한동훈, 조국 등판설까지 어느 때보다 뜨거워지고 있는 부산, 이어서 남영주 기자입니다. 낙동강 벨트의 최전선인 부산. 지역에선 박형준 시장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빅매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장은 지난 1995년 이후 10번의 선거에서 보수진영 후보가 9번 이겼습니다. 민주당에선 오고돈 부산시장 단 한 번 당선됐습니다. 최근 2번의 선거에서도 박 시장은 60%대 득표율, 큰 격차로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이번만은 다르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절대 사수를 외치고 있는 국민의힘. 박 시장이 현역인데도 압도적 경쟁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김도읍, 조경태 의원 등 대안도 거론됩니다. 민주당도 이재성 부산시당 위원장, 최인호 전 의원이 출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에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조국혁신당 대표 등 거물급 출마설도 나오면서 선거판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차기 부산시장에게 원하는 건 뭘까요? 청년들 잡을 수 있는 일자리를 좀 더 마련을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서 부산에 있는 청년들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부산에 정착해서 지역 경제를 살릴 후보. 부산 시민은 박형준, 전재수 후보 중 고를까요?
또 다른 대안을 찾을까요? 지방선거 더 스팟,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네,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은 여전히 폭설의 여파가 남아 있습니다. 내일 낮부턴 포근해진다지만 당장 오늘 퇴근길이 걱정인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네, 이현영 기자, 어제 같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도로 상황 어떤가요? 이곳 광화문 사거리 곳곳에는 아직 어제 내린 눈이 쌓여 있습니다. 낮 기온이 오르면서 일부 녹았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온이 다시 영하로 떨어지면서 이렇게 꽁꽁 얼어붙은 곳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도 교통량이 많아서 특히 금요일이라 험난한 퇴근길이 예상됩니다. 시민들은 영하 2도 추위 속에 아직 얼어있는 빙판길을 조심스레 걷습니다. 어젯밤 도로 위에서 고생했던 만큼 오늘은 귀가를 더욱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쳤어도 여기가 좀 많이 바닥이 얼어 있더라고요. 제가 출퇴근하는데 제 도보로 이동하다 보니까 넘어지고 좀 여러모로 많이 고생했습니다. 체감 추위가 벌써 12월 초에도 굉장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번 겨울이 조금 겁이 나기는 합니다. 추위도 빙판길도 내일 낮부턴 풀립니다. 북쪽에서 내려오던 찬 공기가 점차 물러가면서 기온이 쑥 올라갑니다. 서울 아침 영하 1도로 출발해 낮에 영상 7도까지 올라갑니다. 전국 낮 기온도 대전 10도, 광주 11도, 부산 12도 등 영상 10도 안팎으로 포근하겠습니다. 일요일은 더 크게 올라 서울 낮 기온은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어젯밤 폭우 내리듯 퍼붓던 기습폭설에 도로 곳곳에서 발 묶였던 분들 많았을 겁니다. 도로가 마비되고 사고도 속출했는데요. 버스 안에서 무려 9시간 동안 갇혀있던 시민도 있었습니다. 신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가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정체는 풀릴 기미가 안 보입니다. 조금이라도 앞으로 가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서울에서 경기 광주까지 평소 1시간 반 정도면 충분했던 퇴근길이지만 어제는 버스에서 9시간 넘게 버텨야 했습니다. 생리적인 현상이나 이런 것도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중간에 이제 하차하신 분들도 계셨고 제설차가 지나가는 걸 거의 보지 못했어요. 빙판길로 변해버린 도로, 차들은 모두 멈춰섰습니다. 일부 승객들은 버스에서 내려 도로변을 걸어갑니다. 밤사이 과천봉담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는 9시간 넘는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 강변북로 등 서울 시내 도로들도 한동안 통제돼 운전자들의 발이 묶였습니다. 내부순환로에 3시간 동안 갇힌 임신부가 교통경찰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빠져나오기도 했습니다. 차들로 꽉 막혀 제설차 투입이 어려웠던 데다 눈길, 빙판길 사고가 잇따르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안에 사고가 나서 동생이 안에 갇혀 있어가지고 저는 여기 빙판 때문에 갈 수 없다 해서 나가야 될 것 같고. 밤새 제설 작업은 진행됐지만 폭설의 여파는 아침 출근길에도 이어졌습니다. 집 앞이나 여기나 지금 너무 미끄러워서 아까도 오면서 넘어질 뻔했거든요. 오늘도 빙판길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서울 여의하류 IC 인근에서 차량 10대가 부딪히는가 하면 서울 국회대로에서도 차량 12대가 추돌해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쿠팡 속보로 이어갑니다. 이 쿠팡은 매출 40조 원이 넘는 대기업이지만 김범석 의장은 총수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기업을 지배하고 있는데도 총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각종 의무 책임에서 벗어나 있는 건데요. 왜 아닌지 제도의 허점을 배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쿠팡은 올해 5월 기준 16개 계열사를 거느린 대기업 집단입니다. 하지만 쿠팡 창업주이자 실질적 오너인 김범석 의장은 5년째 총수 지정에서 제외됐습니다. 처음에는 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제외됐고 이후에는 친족의 경영 미참여 등 예외 요건을 충족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총수로 지정되면 사익 편취 금지와 친인척 자료 제출 등의 규제를 추가로 받지만 김 의장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김 의장이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만큼 총수 지정에서 제외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기업 총수 동일인 지정 요건을
완화를 하는 바람에 동일인 지정이 안 됐어요. 관련 지정 요건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그 부분 공정위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 의장은 쿠팡을 100% 지배하는 모기업 쿠팡 INC 주식 8.8%를 가지고 있는데 이 주식은 주당 29배의 차등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결권 기준으로는 김 의장 지분율이 73.7%에 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김 의장의 예외 요건 충족 여부를 내년에는 더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고객의 개인정보를 털린 쿠팡, 이런 사고를 예견하기라도 한 걸까요? 쿠팡이 1년여 전쯤 약관에 조항 하나를 추가했는데 해킹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논란이 거셉니다. 장호린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추가된 쿠팡의 회사 면책에 관한 이용 약관입니다. 불법적인 서버 접속이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선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는 회사가 책임을 진다고 규정돼 있어 해킹이 발생하더라도 책임 소재를 따져봐야 합니다. 이커머스 업계에선 해킹 등 외부의 서버 침입에 대한 회사의 면책 조항을 광범위하게 규정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소비자들은 책임 떠넘기기 아니냐며 실망스럽다는 반응입니다. 가장 중요시하는 보안 부분이기도 하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면 상당히 안 좋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처음에 든 감정은 조금 배신감 같은 느낌도 들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회피를 했다는 생각이 드니까. 전문가들은 소비자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약관은 무효라고 설명합니다. 일방적으로 사측에 유리하거나 소비자의 불리한 규정 같은 경우는 아무 효력이 없어요. 쿠팡 측은 약관 일원화 과정에서 타 약관에 있던 내용을 추가한 것일 뿐 회사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진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 끔찍한 사건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 40대 남성이 이번엔 위층에 사는 70대 남성을 살해했습니다. 이 첫 공격을 받은 피해자가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하자 이 자동차로 그 관리사무실을 부수고 들어가 또다시 공격했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출입 통제선이 설치됐습니다. 직원들이 깨진 유리 파편을 치우고 이불을 둘러 바람을 막습니다. 밖엔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진 차량이 서 있습니다. 저 차가 들어가갖고 다 깨지고 관리소도 유리창이 다 깨지고. 차량 주인은 이 아파트 입주민 40대 A씨입니다. 어제 오후 2시 30분쯤 위층 집을 찾아가 7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윗집에서 난방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시끄럽다는 이유였습니다. B씨는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했고 직원들이 문을 잠그자 A씨는 차를 몰고 관리사무소에 돌진한 뒤 또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B씨는 숨졌고 A씨는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이들은 평소에도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지난 10월과 지난달에도 층간소음 관련 112 신고가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관리사무소는 A씨 집을 옮기기로 하고 절차를 진행 중이었지만 참변을 막진 못했습니다. 자주 쫓아 올라가고 막 그냥 경찰 부르고 막 어제는 보이다 그 공사를 해서 뒤에다 칼 차고 올라온 거야.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과 특수재물 손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거친 파도와 강풍에 어선이 속수무책으로 전복됐습니다.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벌어진 사고인데요. 필사적인 구조 작업이 진행됐지만 안타깝게도 선원 3명이 숨졌고 선장은 실종됐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어둠이 깔린 바다 한가운데 어선이 뒤집혀 있습니다. 선원들이 배 바닥 위로 올라가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강풍과 높은 파도를 뚫고 해경 구조정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로프 던질 거야! 던질 거야, 바다! 구조대원은 선원들을 구하려 바닷속에 뛰어듭니다. 구조대원 몸에 매단 밧줄이 강풍에 날아가는 위태로운 순간도 포착됩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쯤 충남 태안 천리포 북서방 약 2.5km 해상에서 9톤급 어선이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어선엔 한국인 선장과 선원 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필사적인 구조 끝에 선원 3명은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저체온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원 3명은 인근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40대 선장은 실종된 상태입니다. 사고 호선은 지난 10월 말 출항해 조업을 진행하다 서해안 일대에 풍랑특보가 발효되자 복귀하던 중 변을 당했습니다. 입항 중에 여파도 받아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선원들은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실종된 선장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공욱진입니다. 네, 길 한복판에 5만 원짜리 지폐가 흩뿌려졌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이 실수로 흘린 겁니다. 덥석 가져갔다간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1,000만 원 넘는 돈 중 과연 얼마나 되돌아왔을까요? 이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 위 널브러진 5만 원권 지폐들.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분주하게 줍습니다. 계속 그냥 주웠거든요. 집에 와서 보니까 손도 다 까져 있더라고요. 지폐가 바닥에 딱 붙어 있는데 차로 몇 번 지나갔는지 딱 붙어 있어가지고. 경찰에 회수된 돈 뭉치가 한 손으로 들기 힘들 만큼 두둑합니다. 5만 원권 수십 장이 도로 일대를 빼곡히 뒤덮었는데요. 이 돈의 주인은 횡단보도를 건넜던 50대 남성이었습니다. 개인 사업자인 남성은 주머니에 돈을 넣고 걷다가 길에 흘렸는데 경찰에 사업자금이라고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에게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보고 귀가 조처했습니다. 주인이 실수로 흘린 돈을 함부로 가져가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날 1,000만 원가량이 도로에 뿌려졌지만 일부만 남성에게 회수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돌려받지 못한 지폐들에 대해 수사 의뢰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전 매니저들이 갑질 의혹을 제기하며 박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세정 기자입니다. 경찰이 방송인 박나래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상해와 특수상해, 의료법 위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등 혐의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고발장에는 박 씨와 함께 소속사 대표인 어머니, 전 매니저도 피고발인으로 적시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박 씨 전 매니저들은 박 씨를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하며 법원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박 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과 특수상해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박 씨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했고 술잔을 던져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병원 예약이나 대리 처방 등 의료 관련 개인 심부름을 해야 했고 업무 중 사용한 개인 비용도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박 씨 소속사는 박 씨가 함께 일했던 직원들의 근거 없는 주장, 늘어나는 금품 요구 등으로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다며 법률 검토를 거쳐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오세정입니다. 카페에 날아들어 커피를 홀짝이던 앵무새가 포착돼 화제가 됐었죠. 구조된 뒤 협회에서 돌보고 있었는데 주인을 기다리다 결국 자연사했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형형색색 앵무새 한 마리가 실내로 날아듭니다. 깜짝 놀란 손님들이 고개를 숙이고 몸을 피합니다. 잠시 뒤 또다시 날아든 앵무새는 사람들 앞에서도 느긋하게 커피를 마십니다. 앵무새는 경찰에 구조돼 동물구조관리협회로 옮겨졌고 협회는 주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앵무새가 구조된 지 8일 만에 폐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안 좋은 얘기를 그렇게 들으니까 좀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앵무새가 먹고 가는 커피라고 이제 찾으시는 분들도 꽤 있었고. 앵무새는 멸종위기 2급으로 지정된 청모자 아마존 앵무새로 판별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앵무새가 서식지가 바뀌면서 스트레스로 자연사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희입니다. 네, 이번 수능 유난히 어려워 역대급 불수능이라 불렸죠. 전국의 만점자 딱 5명 나왔는데요. 비결 궁금하죠. 지역이나 환경은 중요하지 않았는데요. 홍란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수능 만점을 받은 전주 한일고 이하진 군은 지방에 살면서 공부 잘하기 어렵다는 말을 적극 반박했습니다. 워낙 EBS나 사설 인강들도 되게 잘 돼 있고 지방에서도 많은 문제집이나 그런 거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 군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컨디션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10시 이후에는 그래도 공부를 거의 하지 않고 최대한 취미를 즐기면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꿈꾸던 내과 의사가 되기 위해 의대에 진학할 예정입니다. 광주에서 10년 만에 나온 수능 만점자인 최장우 군은 국어 공부 비법을 묻자 독서를 꼽았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문학 작품들을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내용을 내 머릿속에서 좀 모형으로 만들고 그 장면들을 상상하는 그런 능력이 많이 길러진 것 같습니다. 또 수능을 앞두고도 대외 활동을 이어간 게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광남고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만점자가 나왔습니다. 학원이나 과외 같은 소리를 받으면서 적당히 했습니다. 근데 학교 선생님들 도움이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 서울 세화고 재학생과 서울과학고 졸업생도 만점을 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네, 격화되는 중일 갈등 소식입니다. 일본 여행은 가고 싶고 양국 관계는 풀릴 기미가 안 보이고 중국인들은 중국인처럼 안 보이게 하려고 대만 여권 커버를 씌워 일본을 찾고 있다는데요. 정다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량의 미사일이 발사대에 장전됩니다. 목표 지점을 향해 조준이 이뤄지더니 발사 준비가 완료됩니다. 신호가 떨어지자 쉴 새 없이 포사격이 이뤄집니다. 해발 4,300m 고산지대에서 벌어진 중국군의 방공 사격 훈련 모습입니다. 고비 사막에선 미사일이 직각으로 꺾여 날아갑니다. 지대공 미사일 부대의 실사격 훈련 모습입니다. 중국 측은 실전과 유사한 환경에서 미사일 발사 훈련을 진행했다며 관련 영상을 잇따라 공개했습니다. 중일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연일 군사훈련 영상을 공개하며 일본을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해상에선 실제 무력 시위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동중국해, 남중국해 등에 한때 100척이 넘는 중국 군경 함정이 배치됐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매년 연말 군사훈련을 하지만 이번처럼 대규모 병력 전개는 이례적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중국 정부는 방어적인 국방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며 과도한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민간에선 일본 여행 시 중국 여권을 보이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여권 표지가리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대만 여권으로 보이는 녹색 커버만 사서 그 안에 중국 여권을 넣는 방식입니다. 일본 내 반중 감정이 커지면서 현지에서 테러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위장 전략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에겐 일본인으로 보이지 않게 주의하라는 당부가 내려졌습니다. 난징 대학살 기념일을 앞두고 반일 감정을 우려한 건데요. 일본 정부, 중국이 유엔에 보낸 항의 서한에 재차 반박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소울 기자입니다. 나흘 전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 철회를 요구하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추가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대만 문제에 대한 무력 개입을 암시하고 있다며 국제 질서를 해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자 일본도 사흘 뒤인 어제 재반박 서한을 유엔에 보냈습니다. 중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근거가 없어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본은 국제법을 준수해왔고 대화를 통해 냉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我が国の立場は一貫をしておりまして、我が国から中国に対しても繰り返し伝えております。引き続き適切に対応していく所存です。 앞서 지난달 21일에도 중국이 일본의 대만 무력 개입은 침략 행위라며 1차 서한을 보내자 일본이 사흘 뒤 반박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서한 맞대응을 하며 국제 여론전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중일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주중국 일본 대사관은 13일 난징 대학살 국가기념일을 앞두고 자국민에게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역사 문제뿐 아니라 최근 양국 관계를 고려할 때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며 일본인끼리의 단체 행동을 피하고 일본인으로 추측될 수 있는 복장도 삼가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소리입니다. 네, 인도네시아의 고속도로가 갑자기 아래로 빨려 내려가듯 무너졌습니다. 대형 싱크홀이 발생한 건데요. 폭우로 인해 지반이 약화된 게 원인으로 보이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도로 중간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한 남성이 반대편 사람들에게 건너오지 말라고 손짓을 하는 와중에도 콘크리트 바닥이 계속 꺼집니다. 반대편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 하며 뒷걸음질 치자 또다시 콘크리트와 나무들이 땅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현지 시각 그제 인도네시아 아체주의 한 고속도로에서 대규모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외신들은 최근 인도네시아의 폭우 피해가 커지면서 배수로 강화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빗물로 인해 지반이 약화돼 싱크홀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지만 고속도로 통행이 중단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물건이 쌓인 선반에서 갑자기 불이 붙은 물건이 떨어집니다. 바닥뿐 아니라 선반에서도 불길이 번집니다. 연기가 순식간에 매장을 뒤덮은 가운데 한 남성이 소화기로 진화합니다. 현지 시각 지난달 26일 추수감사절 하루 전날 미국 뉴욕시 스태튼 아일랜드의 한 슈퍼마켓에서 직원 한 명이 고의로 불을 질렀다는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해당 직원이 불을 붙이는 모습이 감시 카메라에 포착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 방화로 약 10만 달러, 한화로 약 1억 5천만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해당 직원을 방화와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인도의 한 결혼식에서 양가 집안 간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결혼은 결국 무산됐는데요. 이유가 간식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무슨 사연인 건지 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주황색 의자를 들고 상대방을 내리칩니다. 식탁 위로는 부서진 의자 조각이 나뒹굴고 국자와 음식 그릇까지 난타전에 동원됩니다. 현지 시각 지난달 30일 인도 비하르 지역의 한 결혼식 피로연 도중 신랑과 신부 가족들 간의 집단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폭력 사태의 원인에 대해 신랑 측은 신부 측 가족들이 인도 전통 간식인 라스굴라가 떨어졌다며 난동을 부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신부 측은 신랑이 지참금을 추가로 요구해 갈등이 빚어졌다며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양측은 감정의 골이 깊어져 결국 결혼을 취소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헬스장에서 한 남성이 벤치에 누워 역기를 들어 올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역기가 떨어지며 남성의 가슴을 강타합니다. 남성은 자리에서 일어나는가 싶더니 잠시 뒤 휘청대며 쓰러집니다. 현지 시각 1일 브라질 올린다 지역의 한 체육관에서 50대 남성이 무게 약 75kg 역기를 가슴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체육관 직원 등이 구조하려 달려갔지만 남성은 결국 흉부 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안방부터 화장실까지 형형색색의 크리스마스 트리가 가득합니다. 손바닥만한 것부터 어른 키만한 것까지 크기와 모양도 제각각입니다. 마치 트리 박물관 같은 이곳은 독일인 부부의 집입니다. 현지 시각 어제 이들 부부는 집안에 621개의 트리를 두어 가장 많은 트리를 세운 집 세계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기록 갱신을 위해 이들 부부는 조명 5만 개와 트리 장식품 10만 개 이상을 준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매서운 강추위와 요란한 첫눈이 지나갔습니다. 내일은 평년 기온 회복하겠고요. 중부에는 비나 눈이 조금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영하권인 곳이 많습니다. 서울 영하 1도, 춘천 영하 7도인데요. 내일 오전 경기와 강원에는 1cm의 눈이 더 내립니다. 한낮에는 서울 7도, 청주 10도 등 기온이 오릅니다. 늦은 오후부터 중부에는 비가 조금 지나겠습니다. 온화한 서풍이 불면 모레는 더 포근해집니다. 아침도 영상권이고요. 낮 기온도 12도로 두 자릿수까지 오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